제 이름은 박봉래입니다. 요새도 손님들은 저를 그냥 아줌마, 이모, 좀 더 깍듯한 양반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이는 드물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를 무어라 부르든 제가 박봉래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잊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인생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장통의 국밥집 아줌마였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은 미숙이 친구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기까지 저는 제 영혼의 반쪽이라 믿었던 사람의 손에 모든 것을 잃고 복수라는 이름의 지독한 불길 속에서 제 자신마저 한 줌의 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제 손으로 파멸시키고 텅 비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된 참으로 어리석고 길었던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게는 오미숙이라는 벗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벗이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나란 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마치 한 솥에서 끓여낸 국밥 속의 밥과 국물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어 하나가 된 사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잿빛의 가난한 변두리 동네, 흙먼지 날리는 골목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어깨를 기댄 집들 사이를 우리는 그림자처럼 함께 누비며 자랐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말이 없고 부엌에서 어머니 어깨너머로 음식을 배우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미숙이는 눈매가 맵시 있고 말솜씨가 꿀처럼 달았으며 동네 어른들에게 곧잘 칭찬을 받아내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가 인쇄소에서 성실히 일하신 덕에 새끼밥은 굶지 않았고 저녁이면 마당 한편에 묻어둔 장독에서 구수한 된장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이네 집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노름빚에 쫓겨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고 홀어머니가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꾸렸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면 미숙이는 어김없이 저희 집 뒤란의 낮은 돌담에 기대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밥 한 그릇을 퍼와 그 아이 앞에 내밀었죠. 변변한 찬 하나 없이 잘 익은 김장김치 한 조각을 얹어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미숙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이처럼 얼굴 가득 웃음을 피워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허기와 허전함을 달래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제가 동네 방앗간의 격리로 일을 시작했을 때 미숙이는 도시의 큰 백화점 화장품 판매원으로 덜컥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타고난 미모와 말솜씨로 금세 우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내려올 때면 미숙이는 제가 사는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멋진 옷과 진한 화장품 냄새를 풍겼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제 방에 마주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앗간 참새들의 이야기와 새로 담근 장맛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숙이는 백화점의 화려한 풍경과 돈 많은 손님들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의 우정이 변치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미숙이는 여전히 제게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였고 저는 미숙이에게 언제든 돌아와
뜨끈한 밥 한 술 뜰 수 있는 고향집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5되던 해 저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한실한 청년과 혼인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진성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따뜻하고 손이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진성식당. 남편이 가장 좋은 사골과 잡뼈를 골라오면 저는 밤새 푹 고아 국물을 내고 국밥을 말아 팔았습니다. 남편은 앞치마를 두르고 홀을 지켰고 저는 주방을 지켰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땀과 열기에 시달리는 고된 삶이었지만 마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반면 미숙이는 백화점에서 만난 도시에서 꽤 큰 유통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로 미숙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식당에 들를 때면 그녀는 비싼 차에서 내려 뽀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아직도 이 기름때 저른 곳에서 이러고 있니? 내 솜씨면 더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저는 그저 웃으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국밥을 먹을 때만 잠시 어릴 적의 그 순박한 미숙이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리한 탓에 간을 다쳐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을 때 도시에서 가장 먼저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아준 것도 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복래야, 이제 내가 내 버팀목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의 빈자리를 오롯이 가마솥 앞에서 채웠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걸린 이 식당을 지키는 것이 제게 남겨진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미숙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철없이 찾아와 제 아들에게는 두툼한 옷을, 제게는 돈 봉투를 쥐어주며 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복래야, 너 같은 솜씨를 이런 시장 구석에서 썩히면 안 돼.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 말은 언제나처럼 달콤한 위로이자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은밀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제 나이도 어느덧 50을 훌쩍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식당의 삶은 평온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단했습니다. 매일 새벽장을 보고 수백 근의 뼈를 고아내는 일은 이제 몸에 붙였습니다. 그 적막하고 고된 일상 속으로 미숙이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인테리어 잡지와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래야, 이제 정말 때가 왔어. 우리 어릴 적 내가 내 밥 얻어먹으면서 늘 말했잖아. 내 음식 솜씨는 나라님 수라상에도 오를 솜씨라고. 이제 그 솜씨를 세상에 보여줄 때야. 내 국밥을 이 시장통 음식이 아니라 고급 요리로 만드는 거야. 내가 도시 신개발 지구 제일 좋은 상가에 우리 이름으로 된 식당을 열게. 넌 이 비법만 전수해주고 가끔 와서 맛만 감독해. 이제 지긋지긋한 불 앞에서 그만 고생하고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미숙이는 제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찬란한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제 국밥이 유기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비싼 값을 받고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에게 팔리는 꿈.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국밥값 몇 푼에 울고 웃던 제게 그 꿈은 너무나 눈부시고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게는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 진성식당과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낡은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저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의 설득은 뱀의 혀처럼 집요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신의 멋진 차에 태우고 도시의 크고 깨끗한 식당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이나 유명한 요리 평론가라며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 국밥 맛을 보고는 이건 보통 음식이 아니다. 지역의 명물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찬사의 어깨가 으쓱해지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봐, 복래야. 나만 아는 게 아니잖아. 세상이 너의 솜씨를 원하고 있어. 이건 도박이 아니야.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역시나 제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느새 제 아들에게까지 연락해 이 꿈 같은 사업 계획을 이야기해 놓았던 겁니다. 주말에 집에 온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셔야죠. 미숙 이모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어머니가 성공하시면 저도 회사에서 더는 꿀리지 않고 어깨 펴고 살 수 있잖아요. 아들의 마지막 말.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아, 내 아들이 그동안 어미가 국밥집 하는 것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살았구나. 다 나 때문이구나. 결국 저는 제 평생의 동반자였던 미숙이와 제 삶의 이유였던 아들의 말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름이 걸린 제 인생이 담긴 진성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낡은 가마솥과 손때 묻은 뚝배기들을 정리할 때 제 몸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과 맞바꾼 돈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숙이가 내민 법인 통장으로 붙였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평생 가져보지 못한 부와 명예에 대한 저의 헛된 욕망을, 아들의 성공에 대한 조급한 기대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돈이 넘어가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새로 지은 식당의 인테리어 사진을 보내오고 뽑았다는 젊고 예쁜 종업원들의 소식을 신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부푼 꿈을 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새로운 메뉴 구상에만 몰두했습니다. 식당 개업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미숙이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을 앞두고 바쁜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가슴속에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만 갈 뿐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이모가 원래 한 번 일에 빠지면 정신없는 사람인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미숙이가 사진으로 보내주었던 신개발 지구의 상가. 그곳에는 화려한 식당 대신 텅 빈 점포의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만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가 물어보니 그런 식당 계약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숙이가 소개해줬던 지역 요리 평론가를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끈을 붙들고 그녀가 살던 부촌의 저택으로 달려갔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낯선 얼굴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은 몇 달 전에 이미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저는 그 낯선 집 대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 슬픔, 분노,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미숙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제 꿈, 우리의 추억, 제 아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집도 유일한 기술을 펼칠 수 있었던 식당까지 모두 잃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읍내의 가장 허름한 여인숙의 짐을 풀고 그날부터 세상과 저를 단절시켰습니다. 수치심과 절망, 그 두 가지 감정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김치 한 조각을 나눠 먹던 어린 미숙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던 젊은 날의 미숙이, 그리고 제게 찬란한 꿈을 속삭이던 중년의 미숙이가 번갈아 나타나 저를 고문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 메아리치는 질문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미숙이에 대한 애끓는 그리움과 사무치는 증오가 뒤섞여 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돈으로 산 싸구려 종이 위에 제 마지막 글이 될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인숙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보게 된 한 장면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의 민박 뉴스, 주목할 만한 지역 경제인을 소개하는 코너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화려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미숙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가 훔쳐간 제 돈으로 세운 것이 분명한 눈부시게 화려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미수였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대표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가요? 미숙이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름다움이 빼어날 수 최고의 음식만을 선보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제게 요리에 영감을 주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소중한 벗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식당은 그 벗과의 우정을 기리고 그녀의 순수했던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한 저의 작은 헌정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였습니다. 죽은 친구, 내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내 꿈을 훔치고 우리의 추억마저 자신의 성공 신화를 위한 위선적인 장식품으로 써버린 그 잔인함. 저는 그 자리에서 유서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래, 오미숙. 내가 나를 죽였으니 이제 내 차례다. 나는 이대로 죽지 않아. 살아있는 유령이 되어서라도 내가 쌓아 올린 그 위선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내가 나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쳐넣고 말겠다. 내 남은 인생,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한 복수에 바치겠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 많고 어수룩했던 박복래는 죽고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숙을 낳아 예전에 제가 있던 시장의 가장 허름한 쪽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꾼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붓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헛구역질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낮에는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었고 밤에는 그 돈으로 가장 값싼 잡뼈를 사들여 쪽방의 작은 풍로에 불을 피우고 남몰래 국물을 고았습니다. 미숙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뼈를 부수고 그녀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생각하며 불순물을 걷어냈습니다. 제 증오와 분노가 깊어질수록 제 손끝에서 우러나는 국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진하고 서늘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허기를 채우는 따뜻한 국밥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천 번 끓여낸 차갑고 진한 독이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길은 길고 고독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시장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떠돌다 돌아온 불쌍한 여자 행세를 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기억하는 몇몇 상인들이 저를 아는 채 했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잘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제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끓여낸 국물을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인부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사람들도 한번 맛을 보더니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구석에 귀신같이 깊은 맛을 내는 국물을 공짜로 나눠주는 미친 여자가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이 예전 진성식당의 단골이었던 시장에서 가장 큰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 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 영감은 새벽녘에 저를 찾아와 제가 내민 국물을 한 그릇 비우더니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맛은 진성이 마누라 솜씨인데 맞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정육점 옆에 딸린 지금은 창고로 쓰는 작은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장사요. 보증금이고 월세고 다 필요 없어. 대신 우리 정육점 뼈만 써야 혀. 죽은 진성이와의 의리가 있지. 사람이 어찌 그리 모질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솜씨를 그냥 썩히는 건 죄요. 그렇게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시장 구석에서
다시 작은 가마솥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욕쟁이 할매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살갑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말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국밥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돈이 모이는 족족 사람을 써서 미숙이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 썼습니다. 그녀는 미수 레스토랑을 발판으로 그 지역 사교계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그녀를 요식업계의 신데렐라라며 칭송했고 그녀는 시장과 도지사의 부인들과 어울리며 끝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온 신문 기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오려 쪽방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녀의 거진 미소, 그녀의 위선적인 말들을 매일 밤 쳐다보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쪽방의 설거지꾼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은 국밥집은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간판도 없이 허름한 모습으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고집스러운 신비주의는 제 국밥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고 마침내 오미숙의 단단한 성벽을 흔들기에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청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자랑스러운 향토 식당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은 지역 요식업자들에게는 가장 큰 명예였습니다. 미숙이는 자신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당연히 대상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온갖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국밥집은 시장 상인들의 열화와 같은 추천으로 전통의 맛부문 특별상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어색한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사람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미숙이의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지만 그저 유별난 경쟁자 중 하나로 여길 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대상 수상자로 미수 레스토랑의 오미숙 대표가 호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단상에 올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준비된 연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요리에 영감을 주고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저의 소중한 벗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겼던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의 죽음을 또다시 자신의 성공 신화를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바로 그 순간 사회자가 전통의 맛부문 특별상 수상자를 호명했습니다. 시장 골목 욕쟁이 할매 국밥. 제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상패를 받아들고 미숙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친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당신 앞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미숙아.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스튜디오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미숙에게로 쏠렸습니다. 미숙이의 얼굴은 하얗게, 아니,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품에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저와 미숙이가 찐빵 하나를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 친구가 바로 저 박봉래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꾼 꿈, 그녀가 내 인생을 어떻게 훔쳐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지옥을 살아왔는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들이, 그리고 제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미숙의 투자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을 처벌하라. 그곳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이자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처형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고 그녀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왔던 통쾌함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손가락질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미숙이는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사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저를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이겨낸 서민의 영웅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제 국밥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저는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쥐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삶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끝나자 제 삶을 이끌던 거대한 목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년 넘게 저를 아침마다 일으켜 세웠던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사라지자 저는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제 식당은 이제 소음으로 가득 찬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예전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독을 끓여내던 손은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국물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듯 무감각하고 뻣뻣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산더미처럼 쌓인 돈을 세며 잠이 들었지만 잠자리는 가시밭길처럼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숙이를 파멸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함께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증오하며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그녀에게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리적인 감옥에 갇혔지만 저는 복수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저 스스로를 가두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승리한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철저한 패배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 속에서 며칠을 폐인처럼 헤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부부 한 쌍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영업 끝났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가 저희 부부가 처음 만나 데이트했던 곳이라서요. 아기한테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꾸밈없고 순수한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마지막 남은 국물을 데워 한 그릇 말아내어 주었습니다. 팔기 위해서도 돈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젊은 부부의 소중한 추억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더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부는 제 국밥을 나눠 먹으며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증오나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닌 그저 따뜻하고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내려보내고 그 빈자리를 오롯이 나를 위한 기쁨과 평화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식당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이렇게 주방 한쪽에서 가끔 솥을 들여다보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위해 국밥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오랜 단골들과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고 갓난아기를 업고 찾아오는 젊은 부부에게 국물을 넉넉히 퍼주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미숙이요? 몇 년 전에 옥살이를 마치고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세상의 등장인물이 아니니까요. 지금 제 세상에는 이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말소리, 그리고 식당 문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독한 복수라는 이름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화해하고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고통스럽고 한없이 길고 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제 국밥이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시린 마음을 데워주는 따뜻한 한 그릇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 된 것이겠지요. 그걸로 된 것입니다.